안녕하세요. 저는 영양학 박사입니다. 그레이스라고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숙명여대 식영과에서 겸임교수하고 있고 또 영양 관리하는 회사도 대표로 운영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먹는 모든 것을 책임져 드릴 그레이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은 지금 네. 저희 구독자분들이 신장 쪽에 네네네. 엄청 관심이 많으세요. 네. 어떻게 하면 신장 쪽에 좋은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그런 것도 네. 관심이 많으시는데 사실 신장이라는 조직은 우리가 무언가를 먹었을 때에 모든 최종 배출을 담당해야 하는 기관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평생을 살면서 이 신장을 가지고 나의 모든 먹는 걸 대사하고 마지막 찌꺼기 배출까지 완료가 되어야 내 몸의 대사가 완벽하게 진행이 되는 건데 우리 되게 오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슬슬 신장이 지쳐가는 상태로 노화가 일어나게 되고 당뇨나 고혈압 같은 질환이 있으시면 신장이 같이 부가적으로 안 좋아져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당뇨병 유병률, 고혈압 유병률이 올라가면서 신장병에 대한 유병률이 같이 상승하고 있는데 아주 특징적으로 요즘은 젊은 신장병 환자가 많아요. 신장병 환자들의 나이가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정말 시니어만을 위한 질환이 아니라 20대, 30대 분들도 나 체중 체크하는 것처럼 신장 수치 어떤지 한 번씩은 체크해 보실 필요도 있어요. 신장이 안 좋아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시나요? 신장이 안 좋아지면 일단 찌꺼기를 배출하고 여과하는 작용 자체가 현저하게 낮아지는 건데요. 사실 신장이 단독으로 노는 기관이 아니라 이름도 보시면 신장 되게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심장의 역할과 작용, 신장의 역할과 작용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고혈압 심각해지면 심혈관 질환 올 수 있다라는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신장 질환이 합병증으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당뇨병도 내가 생기게 되면 당뇨병성 신증이라고 해서 당뇨 환자에게 신장 질환이 동시에 나타나는 합병증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어요. 신장이 좀 건강해지려면 종합적으로 건강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만성 질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대표적인 2대 질환인 고혈압, 당뇨 이 두 개만 잘 관리를 하시면 신장 질환이 합병증으로 나타나는 것은 최소한 막을 수 있고 또 신장 질환이 위험한 이유는 건강하게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신장 질환은 한 번 시작되면 그냥 안 좋아지는 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고혈압 위험군이다, 당뇨 위험군이다 경고를 들으면 운동도 하고 식사 조절도 하고 하면서 다시 정상 수치로 돌이킬 수 있는데 신장은 특징적으로 그렇게 안 돼요. 속도를 줄일 수 있을 뿐이지 그냥 안 좋은 방향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안 좋아지기 전에 내 스스로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질환인 거죠. 그럼 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사실은 거의 유일하고도 아주 중요한 게 식사 관리인데요. 먹는 것을 관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특히 뭐가 중요하냐면 소금 섭취. 그러니까 고혈압 환자랑 같아요. 나 저염식 먹는 거 그리고 평생 지속할 수 있는 저염식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단백질. 요즘 보통 머슬업 할 거야 그 단백질 엄청 많이 드시고 50대, 60대 되신 분들도 단백질 챙겨 먹어야 근 감소증 안 온다 하면서 많이 챙겨 드시잖아요. 그런데 신장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단백질이라는 영양소는 굉장히 신장에 무리가 가는 영양소가 돼요. 그래서 적정량만큼의 단백질을 챙겨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다음 세 번째는 인과 칼륨이라고 하는 우리 몸에서 정상적인 대사에 꼭 필요한 미량 영양소이지만 신장에는 무리가 될 수 있는 미량 영양소 그걸 잘 적정한 양만큼 섭취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신장병 환자들에게 제가 적정량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참 죄송한데 대체 적정량이 뭐냐라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단백질의 적정량은 쉽게 탁구공 크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탁구공을 생각하시면 딱 그냥 그 정도 양만큼 내가 한 번 먹을 때 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대부분 한국인 성인한테서는 적정한 양에 해당할 수 있어요. 칼륨이나 이런 걸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네. 어느 정도까지 조심해야 되는지 솔루션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그 신장병 환자분들의 문의가 워낙 많아서 사실 저희가 되게 사명감을 가지고 쓴 책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게 뭔가요? 콩팥병을 이기는 매일 밥상이라는 책인데 사실 콩팥이라는 게 우리 신장을 부르는 순우리말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콩팥병을 이기는 매일 밥상 보시면 사실은 이 콩팥병이라는 게 제가 이긴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엄밀히는 장기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나랑 평생 같이 가는 상태예요. 저는 심지어 질환이라고도 딱히 부르고 싶진 않아요. 콩팥병의 상태를 잘 관리하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이 책에서 여러 가지 조언을 드리고 있는데요. 콩팥병을 진단을 받으실
가시게 되면 저는 꼭 기억하셔야 될 가장 중요한 게 여태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내 몸에 좋다고 생각했던 것이 나에게 이제 더 이상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단백질 여태까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셨죠? 견과류 맨날 좋다고 몸에 챙겨 드셨죠? 흰밥보다 잡곡밥 더 좋다고 생각하고 챙겨 드셨죠? 빵도 뭐 심지어 흰빵보다 잡곡이 들어간 빵이 좋다고 생각하고 드셨을 텐데 등등 이러한 것들이 콩팥병 환자에게는 반대로 적용하셔야 돼요. 단백질도 소량씩 잘 나누어서 적정량 드셔야 되고 견과류, 인칼륨이 많아서 그렇게 안 챙겨 드셔도 되고요. 잡곡밥도 칼륨이 많아요. 그래서 흰밥이 낫고요. 빵을 선택하실 때도 잡곡빵보다 오히려 흰빵이 나을 수 있어요. 그리고 채소류도요. 너무 많이 먹으시면 애매해요. 애매하다 함은 우리 나물 몸에 좋다고 막 열심히 많이 드시잖아요. 신장병 환자는 나물 많이 드시면 칼륨 함량이 너무 높아서 오히려 신장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그렇게 내가 여태까지 알던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상식을 한번 뒤집어야 되는 이벤트가 바로 신장병을 진단받는 그 순간입니다. 사실은 물에 빠진 고기는 고기로 취급 안 한다는 분들 많으시지만 신장병 진단 받으시면 구워 먹거나 볶아 먹거나 이런 조리법보다 사실 물에 빠진 게 훨씬 좋아요. 고기도 물에 삶아 드시는 게 좋고요. 그럼 뭐 우리나라식으로 치면 보쌈이나 수육이나 그런 메뉴들이 이제 해당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름기가 없는 부위를 선택하셔서 잘 삶아서 드시는 조리법이 좋고 채소도요. 볶아가지고 먹고 하는 것보다 물에 좀 데쳐서 담가 놓았다. 그랬다가 한번 살짝 저염으로 묻혀서 드시는 그게 물에 담그는 과정에서 칼륨의 수용성이기 때문에 많이 용해돼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드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양념 같은 것도 좀 조심해야 되겠어요? 네, 양념은 무조건 저염입니다. 저염이라고 하면 맛없겠다 그런 생각 많이 하시고 사실 맛 없어요. 그렇게 저염으로 드시면. 그런데 이 맛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느냐가 사실 핵심이고 기술이잖아요. 저염이라고 하면 우리가 많이 쓰는 소금, 간장, 된장, 고추장 이런 무슨 장으로 끝나는 거 많이 안 쓰는 게 저염인데 그럼 뭐 딴 거를 써야 맛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권장할 수 있는 게 좋은 식초, 레몬즙, 좋은 카레가루, 염분이 낮지만 나의 입맛에 또 다른 킥을 줄 수 있는 양념을 쓰시면 좀 맛있게 식사를 하시면서도 또 동시에 저염으로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돼요. 좋은 식초가 어떤 게 좋은 식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배신감이 느껴지실 수 있지만 모든 좋은 식재료는 사실 가격과 비례하거든요. 비쌀수록 좋다는 예, 식초는 사실 비쌀수록 좋은데 비쌀수록 좋다라는 것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이 무조건 비쌀수록 좋은 게 아니라 뒤에 성분을 보았을 때 추가적으로 당이 포함되어 있거나 무언가 이거를 인공적으로 발효를 했거나 하는 거 말고 자연 발효로 끝까지 나한테 전달될 때까지 추가적인 당의 애돈 없이 나오는 식초가 좋은 식초죠. 그럼 발사믹 같은 게 좋은 예시가 될 수 있나요? 발사믹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 모든 발사믹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자연 발효된 식초를 찾아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마늘은 어떤가요? 마늘은 좋은데 마늘은 또 제가 좋다고 말씀드리면 막 하루에 한 줌씩 드실까 봐 이게 또 감이 너무 좋다고 말씀 못 드리는데 모든 건 적정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곰이 사람 되려고 마늘 먹는 거 아니기 때문에 적정량을 드시는 게 일단 중요해요. 한 번 드실 때 한 2쪽, 3쪽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생마늘 드시면 속이 아리는 분들이 있어요. 마늘의 성분 중에 속을 좀 자극할 수 있는 성분이 있기 때문인데 신장병 앓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식사하는 재미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만큼 가려야 되는 식재료가 많기 때문인데 마늘도 좋다고 해서 생마늘 막 이렇게 드시면 그렇지 않아도 약간 식욕과 밥맛이 떨어진 상태에서 더 속이 불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올리브유 같은 데 잘 구워서 드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콩팥을 좀 잘 관리하고 싶으면 네. 절대 피해야 되는 음식도 있을 것 같아요. 절대 피해야 되는 것은 우선 너무 가공이 많이 된 거. 이거는 사실 콩팥병 환자뿐만 아니라 모든 현대인이 일단 절대 피하면 좋은 것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가공이 많이 됐다는 것은 그냥 내가 상상해 볼 때 공장에서 많은 프로세스가 진행된 거를 피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당근을 먹겠다? 그럼 밭에서 농부 아저씨가 기르고 그거를 캐서 유통하는 업자가 마트까지 갖다 놓으면 내가 먹는 거잖아요. 얘는 공장에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햄 이러면 뭘 잡아서 갈아서 모든 과정이 공장에서 다 진행이 되고 중간중간 이 햄을 좀 더 빨갛게 보이게 하기 위한 혹은 더 맛있게 보이게 하기 위한 더 반짝거리게 하기 위한 각종 첨가물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장에서 벌어지는 단계가 최소화된 것이 사람한테 좋은데 그것이 특히 신장병 환자한테는 더 그래요. 그래서 가공식품이나 초가공식품은 우선 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칼륨 식품은 슬프지만 녹색 잎채소는 고칼륨 식품입니다. 그래서 나물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모든 채소는 우선 고칼륨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아요. 그래서 고칼륨 채소이지만 사실 내 몸에 필요하고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권장드리는 방법은 채소를 사서 찬물에 1시간 정도 이렇게 담궈 놓고 그러면 이 칼륨이 수용성으로 용해되고 또 다시 한번 나물 조리하듯이 데쳐요. 그러면 끓는 물에서 다시 한번 칼륨이 용해가 돼요. 그 상태에서 저염 양념으로 살짝 무쳐 드시는 것은 고칼륨인 채소를 중칼륨이나 저칼륨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돼요. 음료는 색깔 짙은 음료는 피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콜라, 이런 색깔이 진하잖아요. 그런 음료들은 인 함량이 높아요. 음료도 공장에서 나오는 제품이잖아요. 공장에서 나오는 제품들은 대부분 인이라는 영양소가 여러 첨가물에 많이 들어가 있기도 하기 때문에 인 함량이 높아요. 그래서 가공식품이 인 함량이 높은 것처럼 공장에서 나오는 다양한 종류의 음료들도 인 함량이 높은 경우가 많은데 특히 색깔이 짙은 탄산음료일수록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거의 무방할 것 같아요. 제로는 대체당을 썼다 보니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로 음료도 신장병 환자한테는 좋지 않습니다. 하루 식단을 챙기는 게 너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루에 3끼나 먹어야 되는데 하루 3끼를 매번 똑같은 걸 먹을 수도 없고 너무 지겹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이 책에 보시면 하루 식단을 꾸릴 수 있는 아주 쉽고 간단한 방법이 많이 제한이 되어 있고 게다가 저는 또 이 음식은 예뻐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예쁘게 먹을 수 있는 많은 방법들도 나와 있어요. 신장에 좀 고민이 많으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네, 사실 신장병에 걸리면 인생 살면서 되게 중요한 재미가 먹는 재미인데 그 먹는 재미를 많이 포기하셔야 된다라는 슬픈 감정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찌되었건 신장병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셨다는 건 그만큼 관리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기도 해서 지금부터라도 내가 지금 상태에서 가장 재미있게 즐겁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을 찾아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먹는 즐거움도 너무 많이 포기하지 마시고 또 내 상태에 대한 관리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두 개를 잘 밸런스를 이루어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방법들을 제가 다른 영상 통해서도 다양하게 한번 제안을 드려볼게요. 요즘 네. 눈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진짜 많아요. 그쵸. 눈이 막 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눈 건강에 좋은 음식이나 습관 같은 걸 좀 얘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들 그냥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어보셨던 게 당근 안 먹으면 엄마가 너 당근 먹어야 눈 좋아진다. 시금치 먹어야 눈 좋아진다. 이런 얘기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 어떤 식품을 열심히 먹는다고 해서 눈이 정말 밝아지냐? 라고 물으신다면 그건 제가 장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눈 건강을 평균적으로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영양소가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눈이라는 기관은요. 아주 미세한 신경 조직과 혈관 조직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눈 건강에 좋은 영향을 보려면 진짜 말초까지 영양이 충분히 공급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좋은 영양 상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그리고 눈 건강에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영양소가 요즘 많이들 영양제로 챙겨 드시는 뭐 루테인이나 제아젠틴 같은 경우도 뜨는 영양소이지만 전통적으로는 비타민 A, 오메가3 그리고 각종 비타민, 미네랄 같은 아주 미량 영양소들 그런 것들이 잘 밸런스가 합쳐져서 눈 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러면 비타민 A에는 눈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비타민 A 자체는 내 눈의 전반적인 건강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우리 왜 예전에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가정가사, 요즘은 그 뭐라고 부르나요? 가정가사 아니고 무슨 과목이 있지 않을까? 중학교, 고등학교에? 기술과정. 기술과정, 다음 세대, 가정가사 다음에 실과, 지금 저 아저씨들 실과, 네, 기억하시죠? 뭔가 하여튼 그런 시간에 무슨 영양소가 부족하면 무슨 증상이 온다라는 게 있었는데 비타민 A가 부족하면 무슨 증상이 온다고 했더라? 야맹증. 그쵸. 야맹증이 온다고 했단 말이야. 야맹증이라는 증상이 뭐예요? 밤에 잘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비타민 A가 부족하면 눈이 정상적으로 보여야 하는 작용을 못하게 된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 말 돌려서 생각해보면 비타민 A가 제대로 대사가 되고 내가 충분한 비타민 A를 섭취를 하고 있어야만 내 눈 건강에 좋은 영향이 있다라는 뜻이기도 하겠죠. 비타민 A의 대표가 될 수 있는 식품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비타민 A는 크게 식물성 재료에서부터 섭취할 수 있는 비타민 A랑 동물성 재료에서 섭취할 수 있는 비타민 A로 나눌 수가 있어요. 식물성 재료에서 섭취할 수 있는 비타민 A는 베타카로틴이라는 고유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단호박편을 참고하세요. 베타카로틴이라는 식물성 재료에서부터 오는
식물성 비타민 A는요, 내가 섭취하고 나면 내 몸속에서 활성형 비타민 A로 변신하게 되고, 그 활성형 비타민 A로 변신을 해야만 내가 비타민 A를 섭취했을 때 노리는 효과를 체내에서 다 노릴 수가 있고요. 동물성 비타민 A 자체는 애시당초 활성형 비타민 A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변신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동물성 비타민 A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비타민 A로서의 효과 외에 식물성 재료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장점들이 있잖아요. 베타카로틴과 활성형 비타민 A를 같이 선택하시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색깔이 뚜렷한 채소에 베타카로틴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녹황색 채소든 뚜렷한 주황색을 내는 채소들, 전구체에 해당하는 베타카로틴이 많고요. 동물성 재료 중에서는 간, 순대 먹으러 가면 간 주시죠? 그 간이 비타민 A의 집합체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몸이 아주 허약해서 눈의 건강에까지 완전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상태로 허약해진 아이들에게는 간을 먹이기도 했었어요. 정말 아주 강력한 영양이 농축되어 있는 재료에 해당하고요. 간에 비타민 A가 많고, 달걀 노른자에도 비타민 A가 많죠. 그런 재료들을 잘 섞어서 드시면 좋습니다. 간을 그러면은 생으로 먹기도 하고 익혀서 먹기도 하잖아요. 네네, 똑같습니다. 효과는 똑같아요? 네, 같습니다. 같은데 비위가 약하거나 혹은 아주 프렌들리한 모양새는 아니잖아요.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익힌 것도 충분히 좋아요. 오메가3에는 대표적인 음식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오메가3는 불포화 지방산의 대표적인 종류죠. 그래서 오메가3가 많은 재료는 등푸른 생선류, 고등어, 삼치 그런 데 오메가3가 많고요. 식물성 기름에서도 오메가3를 섭취를 할 수가 있어요. 오메가3가 눈 건강에 무슨 좋은 영향이 있어? 라고 하시면, 우리가 눈이 뻑뻑해요 라고 말씀하실 때 뻑뻑해요 라는 증상은 말씀하시지만 왜 뻑뻑한가에 대해 생각해보면, 눈물샘 자체가 부드럽게 윤활이 안 돼서 뻑뻑한 경우들이 있는데, 오메가3가 그런 데 좀 도움이 되죠. 아까 말씀하셨던 기타 소량 영양소, 비타민 C, 아연, 네. 셀레늄 이런 거는 또 어떤 지금 PD님이 읊으신 그 영양소들의 공통점은 이름이 다 다르고 화학적으로 생긴 모양새도 다 다르지만 강력한 항산화 영양소들이죠. 눈도 늘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기관일 뿐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눈도 산화 스트레스에 계속 강력하게 노출이 되거든요. 항산화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시는 것은 눈 건강에 아주 중요하죠. 대표적인 식품이 어떤 게 있을까요? 대부분 새콤한 맛을 낼 수 있는 과일들 혹은 견과류 그런 것들이 많죠. 저번에 말씀하셨던 키위 이런 것도 네, 해당 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 뜨고 있는 루테인 제아잔틴. 네, 루테인이나 제아잔틴 같은 경우는 영양제로만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영양제로 드셔서 효과를 보시는 분도 있지만 잘 모르겠던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수 있어요. 오히려 식품을 통해서 섭취를 하시면 루테인, 제아잔틴 외에도 그 식품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다른 영양소를 같이 섭취하실 수 있어서 더 좋을 수가 있는데요. 특히 추천드리고 싶은 재료는 케일이에요. 그냥 먹으면 씁쓸하기도 하고 식이섬유소가 아주 강력하게 들어있어서 좀 질깃한 느낌이 나기도 하고 하는데요. 케일 자체에 루테인이 진짜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사실 루테인의 보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파프리카 종류들도 좋아요. 노란 파프리카 같은 경우도 제아잔틴이 아주 많이 들어있는 그런 재료에 해당합니다. 케일 같은 경우는 네. 사람들이 그거를 주스로도 먹기도 하잖아요. 그쵸. 케일 주스로 드시는 것도 괜찮고, 케일을 활용하실 수 있는 다른 여러 메뉴들 중에 저는 케일 쌈밥도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케일을 살짝 데쳐서 밥을 넣고 돌돌 말아가지고 드시는 요리인데, 굉장히 간단하게 주먹밥처럼 한 끼 대용으로 드시기에 충분하기도 하고, 언젠가 우리가 한번 했던 얘기 중에 생채소를 먹는 것보다 데쳐서 먹으면 더 많이 먹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케일도 데치고 나면 부드러움이 가미되기도 하고, 생케일에서 느낄 수 없었던 촉촉한 맛도 나서 케일 쌈밥도 되게 좋은 요리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요리 레시피라는 게 또 따로 있을까요? 쉽게 생각을 하시면 제아잔틴은 약간 노란색이 나는 재료에 많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노란 파프리카에도 많고 아주 노랗게 잘 익은 옥수수에도 많아요. 옥수수, 파프리카 이런 것들을 활용한 레시피는 어떤 것이든 좋은데, 보통 눈 건강 고민하시는 분들은 저는 두 부류인 것 같아요. 애를 키우고 있는데 애들의 눈 건강을 좀 좋게 하는 음식을 주고 싶은 어머니거나, 혹은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눈이 이래갖고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거나 하는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각각 추천을 해보자면 애들은 아무리 너 이거 눈에 좋아 먹어라고 해도 막 케일 주스 이런 건 안 먹을 거란 말이죠, 걔네가. 그래서 저는 약간 달콤한 옥수수 스프 같은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애들한테는 편하게 먹을 수 있으면서도 그 먹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들지 않게 해주는 제아잔틴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옥수수 스프 추천드리고 싶고, 식재료에 대한 거부감이 좀 덜하다? 그러면은 시금치 같은 것들도 같이 넣어가지고 뭐 달걀이랑 요리한 것들도 눈 건강에 좋은 요리에 해당할 수 있고요. 연세가 좀 드셨으면 오트밀 죽 같은 거 끓이면서 케일을 같이 썰어서 넣는다거나 하는 것들도 좋은 메뉴죠. 그럼 눈 건강에 해로운 음식이나 피해야 될 게 있나요? 음식이요? 네. 음식이라기보다는 휴대폰을 자꾸 보시는 걸 안 하셔야겠죠. 카카오톡 이런 거 정말 깨알 같은 글씨 막 이렇게 보내고 껌껌한데 막 이불 안에 들어가서 휴대폰 보고 이런 거를 일단 안 해야겠죠. 그게 사실 제일 안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자외선 차단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선글라스를 착용하시거나 혹은 자외선 차단 안경을 착용하시거나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눈이 피로할 때까지 화면을 계속 들여다보는 건 피해야 될 것 같아요. 노트북이 됐든 휴대폰이 됐든 스크린 자체를 계속 너무 집중한 상태로 장시간 보는 것은 눈에 정말 안 좋죠. 눈 건강에 좋은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서 그거를 내가 반드시 실천하겠다 하는 것도 좋을 수 있는데요. 그거보다 안 좋은 무언가를 내가 안 하겠다라고 하시는 게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카페인을 굉장히 많이 먹는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그 카페인을 좀 줄여보는 노력을 하는 거, 과음을 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술자리를 좀 줄여보는 거, 매일같이 단 음료를 먹어요, 탄산음료를 마셔요 한다면 그것을 끊으라고는 제가 강요할 수는 없지만 2번 먹을 거 1번만 먹는 거, 뭐 그 정도로 줄여나가는 게 좋죠.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실천하면 좋은 습관? 네, 저희 어머니께서 늘 멀리 보기를 강조하셨습니다. 얼마나 멀리 봐요? 예를 들면 우리가 휴대폰을 보거나 어떤 스크린을 볼 때는 굉장히 내 눈과 사물 사이가 가깝거든요. 멀리 보기라는 거는 눈에 힘을 빼고 볼 수 있는 원거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사무실에 있다면 창 밖에 있는 나무, 멀리 보기를 해서 눈의 근육에 힘을 풀어주는 것들을 반복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푸른 나무를 계속 보는 게 좋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녹색이라는 것 자체가 시력을 좋게 한다는 개념이라기보다 계속 멀리 있는 것을 바라보는 개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눈 건강에 관심이 많은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눈 건강은 사실 어떤 하루 이틀 관리의 개념이라기보다는 계속 누적하고 축적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행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느 날 눈이 너무 피곤하니 오늘은 멀리 보기도 하고 눈 마사지도 하고 챙겨 먹고 술도 안 먹고 하루 해가지고 효과가 사실 있기가 좀 힘들고요. 늘 누적해서 뭔가 실천해 나가는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하실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잘 세팅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난제 중에 하나가 사실은 탈모죠. 네. 근데 보면 예전에도 머리가 빠져 고민인 경우들이 있었겠죠. 근데 왜 지금 이제 이 시대에 탈모가 이렇게까지 큰 화두가 될까 생각해보면 평균 수명이 일단 엄청 길어졌어요. 오늘은 주제가 좀 많이 무서운 주제잖아요. 탈모. 그러니까 이게 약간 우리나라의 탈모 인구가 꽤 엄청나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여성 탈모도 굉장히 비율이 높아져서 맞아요. 뭐 어쨌든 머리카락에 고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무섭지. 그렇죠. 이 탈모에 도움이 되는 뭐 영양 막 이런 것 쪽을 오늘 좀 얘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사실은 이제 머리가 빠진다 혹은 머리가 급격히 가늘어진다 뭐 이런 유의 모발의 문제를 느끼실 때 이제 피부과를 가시거나 혹은 뭐 모발 전문 클리닉 같은 데를 가시잖아요. 그러면 닥터분들은 이제 먹는 거 자체가 탈모의 예방 혹은 관리에 영향이 있다라고 딱 대놓고 말씀 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보면 머리카락이라는 것 자체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쉽게 생각하면 어떤 특정 개인의 영양 상태가, 단백질 영양 상태가 꽤 우수하다 혹은 그렇지 않다를 판단할 수 있는 굉장히 직관적인 지표예요. 머리끝이 갈라져 있냐, 머리가 제대로 올바른 속도로 길지 않냐, 뭐 이런 것들이 정말 말초까지 가는 단백질 영양이 잘 되어 있지 않다라는 증거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손톱 발톱이 자라는 것도 그래요. 손톱 발톱이 제 속도로 자라나지 않고 갈라지고 깨진다? 그러면 단백질 영양의 이슈가 있는 거죠. 그래서 머리카락이나 손톱 발톱 같은 것들이 결국에 구성하고 있는 성분이 단백질이니까 내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어떠한 영양이 가는지가 당연히 연결되어 있겠죠. 그런 면에 있어서
무슨 식품을 먹으면 뭐 잔디 인형 같이 머리가 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 못 드려도 분명히 먹는 것과 모발 건강, 탈모 사이에는 연관 관계가 있죠. 그러면 그 탈모 좀 증상 중에서 그러면은 모발이 엄청 가늘어진다거나 아니면 색이 갑자기 막 바뀐다거나 그런 것도 좀 뭐라고 해야 돼? 전조 증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제가 이제 탈모 전문의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진단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본인의 평상시, 그러니까 평균적인 모발 상태가 어떻다라는 거는 각각 개인의 기준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그걸 표준화할 수는 없을 수도 있지만, 근데 내가 느낄 때 뭐 작년 이맘때보다 뭐 머리숱이 현저히 없어진 것 같아. 뭐 머리가 굉장히 가늘어진 것 같아. 쫙쫙 잡았는데, 손에 들어오는 느낌이 얇아진 것 같아. 이제 그런 증상을 느끼시면 사실 시작되고 있는 시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실 때 그 영양소 섭취가 어떻게 보면 탈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백질이잖아요. 네. 그 단백질을 섭취하는데 식물성이나 동물성 둘 중에 어떤 걸 섭취하는 게 그 탈모 예방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뭐 이거는 탈모 예방 관리뿐만 아니라 단백질 섭취의 일반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은데요. 동물성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 크게 단백질 근원 재료를 둘로 나눠 본다고 했을 때 동물성 단백질 재료가 훨씬 완전성이 높아요. 그 말인즉슨 필수 아미노산도 동물성 단백질 재료가 훨씬 많이 가지고 있고 그 동물성 단백질을 내가 먹었을 때 식물성 단백질 먹은 것보다 체내에서 잘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생체 효용성도 훨씬 높죠. 근데 다만 동물성 단백질 근원 식품은 고지방인 경우도 많고 비타민, 미네랄 혹은 식이섬유 같은 미량 영양소를 동시에 다 가지고 있는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근데 식물성 단백질은 단백질로서 노리는 생체 효용성은 동물성 단백질 대비 높지 않을 수 있지만 비타민, 미네랄 충분히 가지고 있고 식이섬유도 가지고 있는 근원 식품들이 많죠. 그래서 동물성, 식물성 단백질을 적절하게 잘 균형 있게 섭취하시는 것이 중요한데 만약에 뭐 하루 3번 정도 뭐 식사를 하시든 간식을 드시든 하루 3번 정도 메인 내가 무엇을 먹는다라고 하면 뭐 1번 정도는 동물성 단백질 섭취하시고 2번 정도는 식물성 단백질 섭취하시면 딱 좋은 밸런스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동물성 단백질이랑 식물성 단백질 각각의 그 음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각각 추천하는 음식들이 또 있을까요? 동물성 단백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고기류에 해당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들 자주 드시는 뭐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 양고기, 뭐 염소고기, 또 뭐 있나요? 오리고기 등등. 동물성 단백질 육류에 해당하는 것들이죠. 어류, 어패류에 해당하는 것들도 이제 동물성 단백질에 속할 수 있어요. 각종 생선류들, 특히 등푸른 생선에 속하는 생선들, 그리고 뭐 조개, 연체 동물에 해당하는 오징어, 뭐 이런 것들도 다 해당 사항이 있는 이제 동물성 근원 재료들이죠. 그리고 달걀도 동물성 재료에 속할 수 있고요. 식물성 단백질에 속하는 건 대표적인 게 콩, 두부, 또 거기서부터 파생되는 뭐 두유 이런 것들이 식물성 단백질 재료에 해당할 수 있죠. 그럼 그 중에서 제일 추천하는 거는 혹시 없으실까요? 제일 추천하는 거요. 저는 동물성 단백질 재료를 육류에서 택하실 때는 기름기 없는 부위. 이건 특정 어떤 고기를 제가 추천드리는 것보단 기름기 없는 부위 그리고 그렇게 조리한 조리법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물에 빠진 고기를 사랑하게 돼야 건강할 수 있다고. 물에 빠진 고기 예를 들면 보쌈, 수육, 삼계탕 그런 것들이 삼겹살 구이, 오겹살 구이, 뭐 치킨 이런 거보다 건강하겠죠? 그래서 물에 빠진 고기를 사랑할 수 있으면 좀 오랫동안 건강할 수 있어요. 식물성 중에서 어떤 게? 식물성은 사실 약간 어떻게 보면 개인 취향이기도 한데요. 두부를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전 두부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두부도 요즘은 되게 다양한 제품이 많아요. 뭐 단단한 거, 부드러운 거, 뭐 연두부, 순두부, 뭐 비지, 뭐 다양한 형태의 두부들이 많으니까 두부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요리를 사실 해서 드실 수 있는 여지들이 많이 있고 나는 두부는 좀 뭐 취향이 안 맞아 하시는 분들은 요즘 여러 종류의 콩으로 만든 또 제품들이 많거든요. 뭐 후무스 같은 병아리 콩 스프레드 종류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콩을 밥에다가 넣어서 드시는 것도 당연히 추천이고 뭐 콩이 주요한 재료가 되는 샐러드
혹은 그 콩을 가지고 끓인 스프 같은 것들도 좋은 메뉴죠. 그럼 그 아까 말씀하실 때 식물성이랑 동물성 이렇게 골고루 먹으면 좋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하루에 이제 세 끼가 있다고 했을 때 뭐 첫 끼는 동물성, 두 번째 끼니는 뭐 식물성 이렇게 하는 게 좋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먹는 거죠? 그거 정말 개인 취향과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인데요. 네. 그냥 하루에 3번 정도 단백질을 먹을 수 있는 찬스가 있다면 한 번은 동물성 단백질, 뭐 2번은 식물성 단백질 섭취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오늘 저녁에는 뭐 보쌈을 먹을 거야 라고 하면 오후에 뭐 오후 간식 뭐 두유 한 팩 먹어도 좋을 것 같고, 뭐 아침에는 요즘 간단하게 아침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연두부 뭐 이렇게 작은 팩 나오는 거 곁들여 가지고 샐러드를 먹거나 그런 류의 식사들 좋죠. 근데 아까 방금 말씀하실 때 그 단백질 섭취가 결국에는 그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러면 단백질 보충제는 어떤가요? 단백질 보충제, 무슨 요즘 탈모인들이 주로 많이 드시는 영양제. 영양제도 단백질 보충제도 이름은 다르지만 내가 무언가를 보충하기 위해서 먹는 자연의 성상이 아닌 제품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단백질 보충제, 뭐 각종 뭐 비오틴 영양제 이런 것들 탈모이신 분들은 오히려 챙겨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는 저는 적게 먹어 문제가 아니라 과량 먹어서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단백질 보충제를 내가 진짜 무슨 뭐 버디빌딩 대회 나갈 거예요. 그래서 정말 머슬업이 필요하고 막 내가 평상시 먹는 단백질보다 막 훨씬 과량의 단백질을 먹어야지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이런 특수한 케이스가 아닌 이상에는 단백질 보충제를 탈모를 위해서 챙겨 드시는 거는 조금 피하시는 게 오히려 더 득이 많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단백질 보충제라는 제품을 만들 때 굉장히 다양한 조합의 아미노산을 섞게 되고 이제 부재료들을 많이 넣게 되는데 그 여러 가지 이제 섞이는 것 중에 보통 근육 키우시는 분들이 이제 크레아틴 성분이 있는 거를 원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러면 단백질 엄청 많이 먹는 거니까 뭐 헤어는 막 쑥쑥 자라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운동을 엄청 열심히 하시는 분들 중에 탈모이신 분들이 의외로 있어요. 그런 관찰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보시면 맞아요. 몸은 굉장히 근육맨인데 헤어는 없어. 그런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연구로 밝혀진 것은 아직 아니지만 이제 크레아틴 보충제 자체가 탈모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도 있지 싶어요. 이게 연구로 아직 이제 증명이 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인류가 살면서 단백질 보충제라는 제품을 먹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거의 우리가 1세대 아닐까? 단백질 보충제라는 제품을 먹고 있는? 그래서 우리 위의 세대에는 단백질 보충제라는 제품 없었고 그런 거를 먹다가 한 생애를 잘 풍미하고 돌아가신 분도 거의 없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단백질 보충제라는 거를 먹는 거의 우리가 첫 번째 노출되어 있는 세대인 거예요. 그러니 뭐 그게 탈모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예를 들어 뭐 나의 아들과 나의 손주에게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 아무도 몰라. 그래서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너무 그렇게 집착 안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 들고, 영양제도 마찬가지예요. 그 탈모에 좋다고 맥주 효모도 한참 유행을 했었고, 뭐 비오틴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비타민 B군이 왕창 들어가 있는 영양제 뭐 이런 것도 오히려 모바일 클리닉 가면은 또 주시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런 케이스들도 보면 그분이 영양이 부족해서 탈모가 온 케이스는 거의 없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영양이 결핍돼서 탈모라는 증상까지 가려면 정말 기아가 만연한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비만이 만연한 국가에서는 그런 일은 거의 안 일어나요. 그래서 영양 부족으로 탈모가 온다라기보다는 특정한 어떤 다른 영향들, 예를 들어 자외선의 노출도 너무 높다든지 아니면 내가 진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지 하는 다른 영향이 나의 탈모에 좀 더 강력한 트리거가 되는 케이스이지, 영양이 부족해서 탈모가 오는 경우는 저는 흔치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한 것을 챙겨 먹는 것 자체가 오히려 조금 역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다, 현대인들에게는. 그런 생각도 들죠. 예를 들어서 탈모이신 분들 중에 보면 무의식 중에 머리카락을 자주 만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왜 고3 수험생들 보면은 수학 문제 막 이렇게 어려운 거 풀수록 머리 이렇게 막 꼬면서 푸는 친구들 있거든요. 네. 아세요? 여자친구들 그런 친구들 많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물리적으로 머리에 계속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거잖아요. 두피에. 네.
그래서 여기에만 부분 탈모가 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보면. 그래서 그런 것처럼 머리카락에 의식적으로 손을 많이 대는, 그리고 내가 막 두피에 열이 나고 땀이 나고 하면 그걸 견디지 못해서 막 긁는 이제 그런 류의 습관을 가지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의식적으로 좀 개선을 하시면 사실 훨씬 좋죠. 그리고 평상시에 진짜 머리 끝까지 열 뻗치는 일이 많이 없을수록 당연히 좋겠죠. 그럼 평화로울수록. 그리고 이렇게 더운 여름철일수록 사실 두피의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게끔 하는 모자를 너무 계속 쓰고 계시다거나 하는 것도 사실 탈모에는 좋은 영향이 없죠.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이 있죠. 전 세계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난제 중에 하나가 사실은 탈모죠. 네. 근데 보면 예전에도 머리가 빠져 고민인 경우들이 있었겠죠. 근데 왜 지금 이제 이 시대에 탈모가 이렇게까지 큰 화두가 될까 생각해 보면 평균 수명이 일단 엄청 길어졌어요. 예전에는 뭐 60, 70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수명이, 인간으로서의 수명이 종료가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90살 넘어서까지 사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내가 살면서 점점 건강해지면서 사는 거는 사실 아니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노화를 경험하면서 사는데, 그렇다 보니 노년층의 인구가 많아지고 오래 사는 사람도 많아지고, 그 상황에서 탈모라는 게 60대, 70대도 물론 고민이 있지만 연세가 드실수록 더 증상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고민을 하는 케이스들이 많아질 수 있죠. 젊은 층 탈모도 늘어나고 있는 것도 또 탈모에 대한 어떤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일 것 같기도 해요.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 염색을 한다거나 뭐 펌을 한다거나 혹은 탈색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점점 더 일반화되어 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우리가 굉장히 점점 강력한 자외선에 노출되잖아요. 실제로는 전 세계인의 탈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 수 있죠. 모두의 머리 끝에서 가장 강력한 자외선을 받게 되는 상황에 우리가 노출되면서 살아가니까요. 박사님만 아는 좀 이런 그 단백질을 좀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는 그런 레시피가 있다면 좀 그런 걸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단백질 얘기할 때마다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떠한 특정한 재료나 특정한 메뉴가 좋다라기보다는 어떤 재료에서 어떤 부위를 선택하냐, 어떤 조리법으로 요리를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울러 하나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과량의 단백질을 한 끼에 몰아먹으면 별 효과가 없다고. 이걸 나눠서 드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오늘 내가 먹을 수 있는 단백질이 뭐 손바닥 하나만큼이야, 그만큼의 고기야 라고 하면 그거를 한 끼에 홀랑 다 먹고 나머지 두 끼는 단백질을 안 먹는 것보다 그걸 오히려 3등분 해가지고 몇 끼 먹는 게 내가 그만큼 똑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더 좋은 효과를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이에요. 뭐 단백질을 섭취할 때 그냥 각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좀 해먹기 쉬운 게 사실 자주 먹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레시피를 선택하시는 게 중요한데, 요즘 간단하게 아침을 드시거나 혹은 간단한 저녁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어떠한 경우든지 간에 뭐 귀리, 오트죠? 오트 뭐 좋은 거 선택하시고, 거기에서 뭐 본인의 취향에 따라 뭐 아보카도도 좋고 잘 익은 바나나도 좋고 뭐 두유나 우유 같은 거 선택하셔서 잘 갈아서 드시는 거, 그것도 저는 좀 빠르고 간편하게 일상생활에서 늘 실천할 수 있는 또 식물성 단백질을 잘 섭취할 수 있는 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탈모로 걱정하고 있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근데 사실은 뭐 머리가 빠진다라는 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요. 이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머리가 다 빠지고 나서 고민을 하면 사실 좀 늦어요. 그래서 어느 시점이 이제 고민하기가 적절한 타이밍이냐, 초대 말씀드린 것처럼 내 머리가 되게 가늘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잡았는데 뭔가 좀 뭐가 없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럴 때 이제 신경을 쓰시면 좋은데, 신경을 쓰실 때 무언가 카더라에 의존해서 어떤 거를 과량으로 드시지 마시라. 오히려 그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고, 내가 내 머리 건강을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추가적으로 하는 것보다 내가 대체 뭘 하고 있는데 이 머리카락이 이렇게 됐지? 라고 하는 내가 안 좋은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게 뭘까라는 거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게 더 선행되어야 한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안녕하세요. 영양학 박사 그레이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먹을 것에 대한 고민을 쏙쏙 다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나왔고요. 오늘 말씀드릴 정보들도 꼭 필요한 것 잘 얻어가시고 실생활에서도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물으면 크게 두 가지예요. 수분과 단백질. 그래서 수분과 단백질이 내 몸을 구성하는데 되게 중요한데 그 이유는 내 몸의 많은 부분이 수분이고 많은 부분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나 골다공증 걸렸어? 지금부터 칼슘 챙겨 먹어야지. 뼈를 구성하는 성분에 칼슘이 굉장히 대부분이긴 하지만 그 칼슘이 제대로 지탱하고 서 있으려면 근육이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육은 단백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내 몸을 잘 지탱하고 설 수 있냐? 따져보면 우리가 모든 뼈 건강에 좋다라고 늘 강조해왔던 칼슘 말고도 단백질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너무 다들 이제 오래오래 사시니까 꿋꿋하게 잘 서서 다니면서 살고 싶잖아요. 그리고 예전부터 어르신들께서 어디 막상 이렇게 해서 골절되면 라이프가 너무 괴롭고 힘들어지고 간병하시는 분도 굉장히 힘든 상황에 봉착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뭐 직간접적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만큼 내 몸의 근육을 잘 보존해서 내가 딱 꿋꿋하게 서서 다닐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냥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아닐까 싶어요. 단백질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신호라기보다는 사실은 단백질이 부족한 예를 들면 식사를 장기적으로 하셨다라고 하면 그거는 단순히 단백질만 부족한 식사를 하신 것은 아닐 거예요. 단백질 식품이 같이 가지고 있는 게 마그네슘도 아연 같은 미량 영양소도 단백질 근본 식품이 많이 포함하고 있는 영양소인데 어떤 식사나 식품 자체가 하나의 영양소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단백질이 부족한 상태의 식사를 오랫동안 지속하셨다 하면 다른 부가적으로 부족한 요소들이 많이 이미 있으실 거예요. 그런 상태의 분이라면 정말 기운이 없거나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을 스스로 느끼거나 하는 형태로 증상을 보이실 수도 있고 때로는 근감소증이라는 진단을 실제로 받게 되실 수도 있죠. 20대 때는 돌도 씹어 소화시킨다 하잖아요. 그런데 50대, 60대, 70대 점점 진행될수록 나 옛날에 갈비 3인분씩 먹었는데 이제 1인분도 못 먹겠네? 말씀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그냥 먹는 양 자체가 줄어드는 건데 그 줄어드는 게 단순히 양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내 소화효소 자체의 분비량도 줄어들고 소화효소가 잘 작용할 수 있게끔 하는 여러 기전들이 슬슬 떨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노화 증상의 하나이기도 해요. 그리고 똑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나의 20대 시절에 실제 내가 필요한 내 몸의 근육으로도 가고 내 몸을 잘 지탱하는 데도 사용되는 단백질의 효과로 전환될 수 있는 생체 이용률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떨어지기도 하죠. 그러한 이유들로 연세가 드실수록 단백질을 먹어도 내가 필요로 하는 효과를 잘 보기 힘든 경우들도 많이 계시죠. 우리나라 분들은 뭔가 식사에 대한 제 코멘트를 드리면 정말 열심히 들으시고 실천도 하신단 말이에요. 잘못된 방법으로. 왜 잘못된 방법으로 실천하시냐? 알려드린 거를 너무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그래요. 단백질을 챙겨 드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 삼시세끼 과량의 단백질을 챙겨 드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챙겨 드셔도 큰 소용이 없고요. 하루에 한 끼에 몰아서 드셔도 소용이 없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루에 먹으면 좋을 적정량의 단백질을 정해두고 그거를 새끼로 잘 나누어서 먹는 것이 중요한데 많은 단백질을 한 번에 섭취했다고 해서 그 단백질이 모두 내 몸에 들어와서 잘 워킹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적정량을 잘 나누어서 드시는 것이 내가 먹는 만큼의 단백질 효과를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그러면 무슨 단백질을 먹어야 되냐 또 부가적으로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양질의 단백질을 드셔야죠. 그럼 또 양질의 단백질은 뭔데? 라고 물어보실 거잖아요. 양질의 단백질이라는 것은 내 몸에 들어와서 잘 대사되어서 나에게 좋은 효과를 줄 수 있는 단백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조금 쉽게 설명하면 일단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일 것, 생체 효용률이 높은 단백질일 것 이렇게 요약해 볼 수가 있는데 소화가 잘 된다는 것은 어떤 근본의 식품이냐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조리법으로 먹느냐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물에 빠진 고기를 사랑하게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 제가 여러 번 드렸었는데 단백질도 우리가 뭐 식물성 단백질보다는 동물성 단백질이 일반적으로 생체 효용률이 높은데 그 동물성 단백질을 더 소화되기 쉽게 먹을 수 있는 형태가 물에 삶거나 혹은 찌거나 하는 조리법을 잘 활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조리법에 단백질 음식을 하루에 적정량만큼 정해두시고 두세 번에 나누어서 드셔라 라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도 가장 효과적인 지침입니다. 동물성 단백질이 식물성 단백질보다 생체 효용률은 높지만 일반적으로 소화 흡수되는 것은 식물성 단백질이 높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콩이나 두부 같은 재료들이 돼지고기나 소고기 같은 고기류보다는 조금 소화가 잘 될 수가 있고요. 고기류 중에서도 지방 함량이 적은 부위가 또 소화가 잘 돼요. 쉽게 생각해 보시면 목살을 먹는 거랑 삼겹살이나 오겹살을 먹는 게 당연히 상상만 해도 소화되는 게 약간 다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되게 정확하신 느낌인 거죠. 또 조리법에 따라서도 소화 흡수되는 게 다를 수가 있는데요. 달걀도 예를 들어 삶아서 먹을 수도 있고 달걀 프라이로 드실 수도 있고 달걀 찜으로 드실 수도 있는 등의 다양한 조리법이 있을 수 있는데 조금 더 부드러운 형태가 되게끔 조리를 하시면 아무래도 내 몸이 받아들였을 때 소화하는 역량은 훨씬 더 올라가게 되죠. 운동을 하면은 당연히 단백질의 전체적인 대사에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아주 영한 친구들처럼 근육을 붙이기 위해서 단백질을 지금 드시는 건 아니라 나의 근육을 잘 보존하고 내가 더 건강한 생활을 하기 위해 드시는 거다 한다면 과량의 단백질과 운동을 막 세게 병행하시는 것보다는 적당한 강도의 운동을 하시고 한 1시간쯤 후에 단백질을 드시는 거? 그 정도 좋을 것 같아요. 약간의 땀이 나는 정도. 이 정도가 가장 모두에게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적당한 운동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뭐 하루에 30분씩 뛰세요? 어떤 분에게 너무 약한 강도의 운동일 수 있고 어떤 분에게 도저히 못하는 강도의 운동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했을 때 약간 숨이 차는 것이 느껴지면서 전화가 왔을 때 그래 하면서 약간 받으실 수 있는 정도, 그리고 살짝 내가 땀이 난다는 거를 느낄 수 있는 정도의 강도의 운동이 추천할 만한 운동이에요. 우선 단백질을 드실 때 저는 조리법을 포함하여 곁들이는 짝꿍 음식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백질을 요즘 젊은 세대에서 단백질 섭취할 때 제가 말리고 싶은 건 단백질만 드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단백질 쉐이크, 닭가슴살 이런 류의 재료에만 집중해서 식사를 구성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사실 나이가 들수록 그 식사법을 따라하면 신장에 굉장히 무리가 갈 수가 있고 또 젊은 친구들처럼 근육을 막 크게 만들기 위해서 단백질을 드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백질과 함께 무엇을 먹는가에도 조금 신경을 쓰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단백질 적당량과 함께 잡곡밥 혹은 잡곡빵 아니면 신선한 채소, 과일 그런 것들을 같이 곁들여서 드시면 그 단백질을 먹는 재미도 올라가기도 하고 또 단백질을 실제로 더 잘 대사되게 만들 수 있는 다양한 미량 영양소를 같이 섭취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좋아요. 단백질을 또 챙겨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니 누구나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살짝 곤란할 수 있는데 그건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본인의 상태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만약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뭐 신장 질환 초기 증상이 보인다라는 코멘트를 들으셨거나 혹은 신장 지표, 우리가 사구체 여과율 같은 지표들을 쓰는데 그런 지표의 수치가 비정상적인 범주에 있다라는 그래프를 만약에 보신 적이 있다면 단백질을 너무 과량으로 드시는 건 조금 위험할 수 있어요. 신장이라는 기관에서는 단백질을 최종적으로 대사하고 걸러내야 되는데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그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은 것만큼 내 신장에 무리가 가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시니어가 되어도 단백질 섭취를 잘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내가 신장이 안 좋은 상태라는 얘기를 들으셨다면 마냥 그 단백질을 많이 챙겨 드시는 게 능사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단백질은 우리 몸을 지탱하는 데 있어서 내 몸의 근육을 유지하고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필수 영양소인데요. 단백질 섭취를 내가 잘 해보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챙겨 드실 때 너무 과량으로 챙겨 드시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오히려 좋을 것 같아요. 동물성 단백질 중에서도 기름기가 적은 부위 선택하셔서 물에다 찌거나 삶는 조리법으로 조리하시면 가장 좋다. 그리고 다양한 재료의 단백질 급원 식품을 활용하시면 좋겠다. 예를 들어 고기도 드시지만 생선도 드시고 달걀도 드시고 우유나 콩, 두부 같은 것도 다 단백질 식품에 해당하니까 잘 챙겨 드시면 좋겠습니다.